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모든 것은 저의 부족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작이냐 아니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도 짚어봅니다. 눈, 비 내린 지역이 많습니다. 퇴근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울산시장 선거 개입 징역 3년 실형입니다.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였는데요.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현직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비위 수사를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피고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의원에겐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직후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트랙, 영어 수업에 로봇 교사 투입입니다.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영어를 하는 로봇이 투입됩니다. 영어 교사가 로봇을 활용해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지하며 새로운 수업과 평가를 시도하게 됩니다. 네, 요새 식당 가면 이 서빙하는 로봇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는 것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AI 기능이 탑재돼서 학생과 1대1로 영어 대화를 나누는 기능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5곳, 중학교 1곳에서 내년 3월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보급할 방침입니다. 그래도 저는 로봇보다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자, 원어민 보조 교사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희망하는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1명을 배치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최대 2명까지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트랙, 한밤중 주차장에서 15대 쾅쾅. 오늘 새벽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누군가 차를 받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는데요. 차량 15대의 보닛이 휘어지고 범퍼가 뜯겨나가는 등 훼손이 심각했습니다. 자, 경찰에 따르면 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주차된 차들을 강하게 들이받았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현장을 둘러본 뒤에 다시 차에 탑승했다가 이내 차를 두고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잠적한 상태입니까? 밤 사이에는 연락이 닿지 않다가 오늘 오전 10시쯤 신원이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마지막 트랙입니다. 강추위의 온열 질환, 황당 알림. 네, 이제 곧 12월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에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아침엔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보공단이 홈페이지에 조금 황당한 알림을 띄웠습니다. 볼까요? 전국 온열 질환은 위험 단계입니다. 고열, 어지러움 증상이 있다면 즉시 진료를 받길 권고합니다. 예, 온열 질환이라면은 열사병이나 탈진, 한여름 무더위 때 생기는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 떠있던 알림이라고요? 어제요. 어제. 예. 어제 영하인 것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논란이 된 거죠. 여기가 한국이냐 아프리카냐 질타가 이어졌고요. 건보공단 측은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했다면서 해당 내용을 알람 서비스 전용 페이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이제 원룸에서 정치 이야기 이어서 달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19표, 부산이 29표.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주십시오.
저의 부족에 소출하겠습니다. 진짜 디올백을 받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이란 전제 하에 질문 던지는 건 아니고. 네, 겨울에 어울리는 잔잔한 BGM과 함께한 5시의 뉴스 후 지금부터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겸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의 박성민 전 최고위원 겸 제일 잘 나가는 MZ평론가라고 제가 끝까지 한번 밀어보려고요.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예. 호칭이네요. 네. 받아들이셔야 돼요. 당당하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새 총선 얘기, 당 혁신 얘기 좀 매주 해왔는데 오늘 좀 새로운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명품과 함정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지금 관련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의 시점은 지난해 9월입니다. 제비교포 출신 진보 진영의 운동가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고 그 김 여사의 7시간 녹취록을 보도해서 이제 소송에도 휘말렸던 매체죠. 자, 그런데 또 취재를 해보니까 해당 그 명품백 그리고 영상을 찍은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 모두 이 서울의 소리 측이 최 목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표적 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인데 먼저 어제 뉴스룸의 보도 내용부터 보고 대화 이어가죠.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번 이런 거 아니 정말 하지 마세요. 아니 이쪽은 그렇게 서우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네. 그래도 성이니까. 네, 사안을 좀 뜯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 사안으로 보세요?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서울의 소리에서 이른바 함정 취재를 했다라는 게 이제 여권에서의 지적인데 예. 이게 과연 좀 타당했느냐, 네. 함정 취재를 한 것이 타당한 방식과 절차였느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예. 그러니까 법 위반이다.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나요? 법 위반은 아니에요. 저도 따져보니까 법 위반은 예. 아닌 것이 이제 그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청탁은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다만 그 공직자가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했으면 네. 당연히 그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안다 모른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기 어렵고 저는 모른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질책을 하거나 아니면 돌려보내거나 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모른다는 사실을 전제해 놓으면 사실은 지금 당장 김영란법에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물건을 준 사람들은 처벌을 할 수 있어도 예. 김건희 여사가 직접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법적으로 문제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말씀드린 거고 예. 어쨌든 간에 재차 거절은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저 백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윤리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두 가지 쟁점 이제 받았는지 여부와 그리고 함정 수사, 함정 취재에 해당하느냐. 서울의 소리 이제 주장은 인사청탁에 의심되는 정황을 그 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취재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인사청탁 정황이 의심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취재를 한 것이다라는 이런 설명은 좀 납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함정 취재, 네. 수사라는 말보다는 어쨌든 예. 취재를 하게 됐다고 했을 때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아니면 비윤리성보다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의 가치가 더 높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함정 수사가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영부인이 사인으로부터 네. 무언가 청탁을 대가로 선물을 받고 하는 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가 아니냐. 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취재였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가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그것을 취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법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네. 이 역시도 이제 정보의 가치라는 면에서는 조금 인정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이 취재 방식은 불법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장예찬 최고위원이라든지. 그렇죠. 일단 뭐 당연히 뭐 취재윤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거는 저는 취재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진 않고 예. 차라리 공작에 저는 가깝다고 보는 것이 뭐 앞서서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7시간 녹취록을 뭐 해서 소송도 이제 진행 중인 그 당사자들, 그 등장인물들과 사실 여기서 등장인물들이 거의 똑같아요. 보도한 네. 사람들, 그다음에 뭐 취재를 한 사람들, 뭐 저 목사를 제외하면 사실은 배우자라든지 이를 구성한 사람, 판을 짠 사람들이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것이 정치 공작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었고 대선을 앞두고 나왔었던 방송이었어요. 당시 네. 7시간 녹취록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어떤 여론 조성을 위한 하나의 저는 뭐 공작성의 보도가 저는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점이 2개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이 받은 것 자체가 잘못이냐 여부. 거기에는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겠죠.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다만 그 이 취재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이거는 용인되기 어려운 방식의 취재이기 때문에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두 분 박 전 최고위원도 뭐 대통령실에서 입장 표명해야 된다고 했고 민주당에서도 사실 공식적으로 이제 박주민 최고위원이 대통령실이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된다. 받은 것인지 그리고 받았다면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것인지 해당 인사와는 어떤 관계인지 왜 만난 것인지 대통령실이 입장을 아직은 내지 않고 있는데 뭐 그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좀 분석을 하십니까? 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을 안 내는 거라고 1차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있어서는 좀 강경하게 대응하는 면이 있었어요. 예. 뭐 실제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발언을 한 인사들 중에 그것이 허위 사실이다라는 이유로 뭔가 고발당하는 사례도 있기도 했고. 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보도가 다 가짜고 뭐 백도 받지 않고 다 돌려줬다고 한다면 네. 사실 김건희 여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을 대통령실이 그저 방치하겠느냐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대통령실은 뭐 유튜브에서 나온 것을 코멘트할 이유는 없다라는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약간 받기는 받았는데 돌려줄 타이밍을 놓쳤다라든지 예. 뭐 따로 이제 보관하고 있다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나 배우자가 받게 되는 선물을 이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좀 따로 보관하는 그 법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게 떳떳하고 한다면 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뭔가 사실 그렇게 따로 보관되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외신으로부터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을 때 뭐 네. 다른 외국의 국가 정상들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뭐 이랬을 때 또 이제 보관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목사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예.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인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관계가 명확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최근에 논란의 발언으로 좀 민주당을 골치 아프게 했던 그래서 징계까지 받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한 유튜브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죠. 김건희 명품백이 나보다 뉴스 가치가 떨어지나? 내가 그렇게 거물인가? 사이즈나 또 그 언론 보도 횟수나 이런 걸 따져보면 그렇게 빌런인가 내가? 야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지. 예.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했는데 너무하잖아 이거는. 오늘 그거 명백한 나온 거 불법사항을. 보셨어요? 예. 그 암컷이 설친다의 논란의 발언 이후에 좀 잠잠했던 행보를 보인 최 전 의원 다시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빌런이냐, 더한 사람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펼친 건데 자, 그 앞에서 제가 OX 이걸 놨어요. 내가 그렇게 빌런이냐라고 하는 최강욱 전 의원 그렇게 빌런이면 O 아니면 X 어떻습니까? 최강욱 전 의원은 두 분 생각하기에 다 빌런이군요. 그럼요. 굉장히 강하게 초강력 빌런이라고 내미시네요. 할 수 있겠습니다. 초강력 빌런. 네. 네. 어느 부분부터 좀 설명하실까요? 먼저 그러니까 하시죠. 먼저 한마디 하시면 한마디가 네. 극혐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예. 그 빌런인 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거물이어서가 아니라 네.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던 그렇죠. 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을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 스스로가 뭐 유명세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악명 높은 사람으로 본인 스스로를 만들어 놓고서는 계속 이런 발언들을 반성하지 않고 이어간다는 거는 스스로 빌런을 자처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저렇게 유튜브 나와서 본인의 유명세를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오히려 들어가지고 예. 아유 한참 멀었구나. 정말 빌런이 되기로 작정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빌런이 민주당의 빌런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한테는 차라리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숨겨진 선대위원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당 행위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죠. 예. 어떠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정도면 국민의힘 선거를 도와주고 계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최강욱 전 의원께서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이 가져온 그 파장을 한번 냉정하게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의 발언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신해서 사과하고 대신해서 수습하고 계속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께서는 사실 직접적인 사과를 안 하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께 본인 발언으로 인해 뭐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 정도의 드라이한 사과라도 전 최소한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 세비를 받았고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분의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잘못한 거 없다는 식의 태도와 인식이 계속해서 보이기 때문에 예. 이 암컷 논란이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 해당 발언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조국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서도 또다시 그 뭐 침팬지 사회를 현 정부에 비유하면서 암컷이 1등은 안 된다 뭐 이런 발언을 또 했거든요. 네. 또 그 자리에서도 좀 그 발언 직후에도 좀 웃음이 터지는 등의 분위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는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확실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딱 봐도 뭐 네. 전혀 반성할 생각이 없는 듯한 모습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을 뭐 다른 콘서트에서도 하셨을까 봐 저는 지금 약간 두려운 상황인데 네. 암컷 발언 논란이 지금 정말 며칠째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룰 정치 현안이 얼마나 많고 얘기해봐야 할 정책적인 사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암컷 논란이 마치 블랙홀처럼 이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네. 민주당이 계속해서 좀 궁지에 몰리는 듯한 모양새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좀 약간 적반하장식으로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발언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지 네.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정말 한 번쯤은 진심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기 전에 오늘의 한 컷, 오후의 한 컷 보고 가겠습니다. 어젯밤 두 분 좀 일찍 주무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새벽에 깨서 결과를 보느라고 그쵸. 잠을 좀 설쳤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하느냐 마느냐. 자, 국민들이 부푼 기대를 안고 지켜봤는데 지금 보시면 사우디 119표, 우리 29표, 이탈리아 17표로 1차전에서 우리가 유치에 실패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사우디가 워낙 강력한 후보였지만 뭐 또 열심히 했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좀 아쉽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는 어떻게 패인을 분석을 했을지 그 유치위원회 자문 교수의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서 오일머니를 통하여 물량 공세를 통해 2030년까지 4조 4,300억 조의 투자를 통해 리야드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저개발 국가에다가 천문학전 개발 차관과 원조 기금을 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우디의 돈 때문에 졌다. 금전 투표가 이루어졌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건데 사실 뭐 빈살만 왕세제가 좀 듣고 화를 낼 수도 있는 해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좀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막판에 가서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 했는데 표차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서. 그러니까요. 예. 냉정한 평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제 뭐 민관에서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너무 상처 안에 소금 뿌리는 거 같이 돼서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그 냉정하게 일단 판세 분석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거의 51대 49까지 따라왔다라는 정도의 언론 보도도 있었고 우리 정부도 약간 그런 태도로 좀 임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까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총체적으로 난국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도 나름의 힘 조절을 좀 하고 전략적으로도 이렇게 방향성들을 바꿔가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올인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실망도 당연히 커졌던 네. 것 같고 특히 이제 가장 많은 비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T 부분들. 네. 사우디 거랑 나란히 해서 비교한 걸 좀 봤더니 굉장히 좀 비판하고 싶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게 부산을 홍보하는 영상인가 아니면 네. 대한민국의 K컬처를 홍보하는 영상인가가 헷갈릴 정도로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K 문화에 너무 기댔다. 뭐 이런 지적인 것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뭔가 PT에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이제 부산 엑스포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종의 약간 자화자찬 같은 뭐 우리는 이런 것도 했고 이런 네. 것도 해왔다. 그런데 그게 부산 엑스포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기도 했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치되지 못한 거는 굉장히 아쉽기는 합니다만 정부가 사실상 이 판세 자체를 5대5로 보고 있었고 마치 결선 투표를 가서 뒤집을 수 있을 것처럼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기대감을 심어준 거는 네. 사실 뭔가 표 계산을 하거나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명백한 실책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유치위원회 자문이라는 이 김희태 교수 역시도 나와서 설명을 하는 패인 요인이 뭐 5일머니에 우리가 밀렸다, 그러니까 예. 돈에 밀렸다 소위 말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PT의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냉정하게 성찰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도전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대통령이 오늘 직접 또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그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브리핑 룸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게 제 기억에는 뭐 신년사 이런 거 빼고 그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정도로 대통령도 굉장히 좀 아쉬움을 표한 사과였다 이렇게 네.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얘기할 건데요. 제목은 반성 아닌 반격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친명계도 좀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친명계 행보를 보면 반성보다는 반격을 더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잡아본 제목이고요. 자, 어제였죠.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질식 상태다,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뭘 해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모든 정책이 다 묻힌다. 이런 일침도 날렸거든요. 자, 관련해서 친명계에서 굉장히 좀 반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영진 의원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실제로 왜 그 재판 리스크가 생겼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그것도 같은 당에 있는 동지로서 또 민주당이라고 하는 우물을 같이 먹는 사람으로서 왜 그 재판이 시작됐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 받고 싶어서 재판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의혹, 뭐 대장동 의혹 맨 처음 제기한 사람 이낙연 총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속은 무소속이지만 역시 굉장히 친명 핵심 인물로 꼽히죠. 철저히 반성해야 될 사람은 이낙연 전 총리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친명과 이낙연 전 총리의 싸움? 뭐 사실 이제 실제하는 갈등이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새로운 상황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뭐 여러 면에서 이낙연 전 총리도 그동안 당에 기여해 오신 게 있고 뭐 김영진 그 정무실장의 말도 새겨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서도 네. 저는 사실 이 싸움을 보면서 김남국 의원이 왜 여기에 숟가락을 얹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게 좀 불쾌하셨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서 이제 반성문을 쓰셔야 될 분이다라고 이제 김남국 의원이 소위 말해 직격을 했는데 네. 반성문을 써야 될 사람은 김남국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코인 논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당이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줬습니까? 네. 그 논란 때문에 사실 당이 굉장히 몇 주간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자숙하고 반성하고 남은 임기를 그저 좀 묵묵하게 채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심지어 무소속 의원께서 민주당 내 일에 대해서 그것도 이낙연 전 총리를 직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제가 봤을 땐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성문을 써야 될 사람은 이낙연 전 총리가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낙연 전 대표를 칭찬하는 것도 좀 뭐하긴 하지만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1대 총선에 여당 대표로서 여당의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신 분이고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그 지지율 굉장히 높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잘 역할을 해왔잖아요. 근데 민주당을 살리면 살렸지 왜 죽였다고 오히려 망가뜨렸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반성해야 되는 포인트가 뭔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이거 지적을 안 하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치인으로서 의무를 해태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친명들이 이낙연 전 대표가 오자마자 이렇게 뭔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좀 이상할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좀 어떤 일종의 비명계 구심점이 될까 좀 우려해서 더 세게 나온다. 그런 것 뭐 이런 같아요. 제 해석일까요? 생각에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예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제인가요? 그 비명계 의원들의 그 원칙과 상식 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그 개딸 파시즘이라는 또 용어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딸의 기대는 어떤 전략으로는 민주당이 계속 가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곤 있지만 민주당 비명계가 사실 어떤 세력으로서 아니면 어떤 명분을 가진 집단으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좀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목소리를 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비슷한 문제 제기가 공회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개딸 파시즘이다 아니면 뭐 강성 지지층 때문에 뭐 당이 뭔가 당내 민주주의가 저해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한 몇 달 전부터 나왔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문제 제기를 제대로 못하는 비명계의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좀 강성 지지층들의 좀 강렬한 반응들에 올라타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고 그러다 말실수를 자꾸만 해서 당에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조치라던가 아니면 경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 속 이야기는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범죄선양꾼 동대문경찰서 수사과장 이대우 형사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정유정처럼 물음표 과외 앱 가짜 학부모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정유정 사건이야 모두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근데 이제 정유정이 그 과외 중개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 이제 범행 대상을 찾고 접근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30대 남성이 학부모를 사칭해서 여성 과외 교사에게 접근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신 변호사님 어떤 식으로 좀 여성 과외 교사에게 접근을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35세 남성이 자신이 59세의 여성이고 중학생 딸을 둔 학부모다라고 해서 한 여성 회원에게 자기 딸을 과외해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제 과외 요청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락을 하고 수업 일정을 조율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이 여성이 이제 사실은 이 남성이죠. 그렇죠. 학부모인 척하면서 학부모인 척하는 이 남성이 딸의 장래 희망과 같다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혼자 사는지 집에서 수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수업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혼자 사는지를 왜 물어보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비대면 수업을 좀 제안을 했더니 B 씨가 돌변하면서 내일 당장 우리 집에 와서 수업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여성 회원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래도 집은 좀 어렵고 카페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니까 돈을 오히려 3만 원을 입금을 하면서 돈까지 보냈는데 수업을 하지 않으면은
금액의 2배를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끈질기게 집으로 와서 수업을 하라고 요청을 하길래 이 여성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회사에 신고했고 회사에서는 이 남성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범죄 사냥꾼의 촉으로 보면 확실히 수상합니까? 이건 자체가 의도도 불순하고요. 일단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이 과외 중개업을 통해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 강사만을 좀 골라가지고 그 집으로 유인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만났더라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다 이런 생각도 드십니까? 그렇죠. 지금 여성만을 자기 그 집으로 그 유인하고 있고 또 여성 강사가 그 비대면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자고 하는데도 유독 자기 집으로 와서 수업을 하고 또 그 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가지고 보내달라 막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그 성폭력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간음증이라든지 변태성욕자 뭐 이런 가능성도 한번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유형에 대해서 범죄 사냥꾼이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 이 대화 내용을 좀 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당초에 여성 회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연락을 해서 아무래도 문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재가입 불가 조치를 받았는데요. 과거에도 그런 적들이 이제 적발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해서 가입을 했다가 그것이 다시 적발이 돼서 이용 정지를 당했는데 또다시 타인의 신원 정보를 빌려서 계정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신이 아무래도 좀 이게 여러 번 한 경우가 어려운가, 뭐 인증하는 그런 과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려운가.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성이 이렇게 쉽게 재가입을 한 것이죠. 자, 그 이제 경찰에서 어쨌든 이제 고소가 됐으니까 조사를 할 텐데 일단 업무방해 혐의로 또 고소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대화 내용도 보면 대화가 딱 봤을 때 수상하긴 해요. 근데 이제 메시지만으로도 어떤 좀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 수사가 좀 필요합니까? 일단 그 메시지 보낸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그 뭐랄까 이런 그 사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문자 내용만 봤을 때는 강요죄나 강요미수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헤어진 여인 사이에 이별 통보를 했는데도 그 허락 없이 임의로 뭐 회사에 찾아가겠다 이렇게 협박해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한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 징역형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이게 이제 강요 미수죄에 해당됐을 때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강요죄에 해당됐을 때 그 사례 하나로는 그 만나주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건 강요죄로 해서 뭐 징역 1년 2월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하자고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요죄를 좀 적용해서 수사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일단 그 3만 원을 계약금조로 줬는데 만약에 오지 않으면 2배를 물어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그 협박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경찰이 또 살펴볼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외 앱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정유정 사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과외 앱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뭐 과외 앱에서도 회사 측에서도 뭐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조금 허점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외 앱 측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정유정 사건 당시에 이게 너무 크게 논란이 되었고 정유정이 과외 앱을 통해서 연락을 취한 피해자만 5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를 특정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건 이후에 아무래도 선생님들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학부모들에게도 인증을 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그래서 회원 모두가 인증을 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제는 좀 더 안전한 환경이 되었나 보다 했는데 이 과외 선생님 인증 절차에 비해서 학부모 인증 절차는 굉장히 허술하고요. 그냥 자신의 핸드폰, 휴대전화로 이용해서 인증을 하되 그 타인의 그냥 이름과 뭐 자녀 이런 걸 정보를 입력을 하더라도 아무런 추가 확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뭐 모니터링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좀 더 원칙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이 중개 앱이라면은 중개 앱을 통한 범죄를 유발시키는 것만큼은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유전 사건 얘기하다 보니까 정유전 사건 짧게 짚고 넘어가면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1심에 얼마 전에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원래 사형을 구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항소 의미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형 구형을 했으니 사형이 필요하다. 다시 항소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어쨌든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족들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이거는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에 대해서 항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라는 게 뭐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실한 어떤 의미가 있다,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검찰은 좀 판단을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무기징역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은 뭐 가석방이라든지 그런 거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지만 사형은 아예 그런 기대해 볼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어떻게 보면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상징적 의미의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 텐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택시에서 여대생이 뛰어내려서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재판 결과가 나왔거든요. 오후 재판소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사파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사파 보여주시면 작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포항역에서 한 여대생이 이제 기숙사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대학 기숙사로 가주세요 했는데 택시 기사가 다른 대학으로 잘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택시는 출발을 했고 평소 가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막 가니까 여대생이 불안해졌고 납치가 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기사가 아무 말이 없으니까 결국 여대생이 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달려오던 다른 SUV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슈가 많이 됐는데 일단 그 이대영 형사님, 그 당시 여대생이 이제 택시 안에서 남자친구에게 보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네. 이걸 보면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던 상황으로 보여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9시쯤, 밤 9시쯤 되는 상황이고. 깜깜하고. 예. 제가 목표로 그 여대생이 어느 대학 기숙사로 가자고 그랬는데 그 기숙사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과속을 내서 하고 가고 있고 또 왜 이상한 데로 가냐고 하는데도 묵묵히 뭐 답변도 제대로 안 해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게 납치된 걸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피해 여대생, 숨진 여대생의 메시지를 보면 엄청 빨리 달려 이런 말을 이제 남자친구에게 하기도 하고 내가 말 걸었는데 무시해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굉장히 당시 여대생이 공포를 느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변호사님 택시 기사랑 왜 소통이 잘 안 됐죠? 지금 우리 사파에도 보시면은 예. 택시 기사의 귀에 좀 하얗게 처리된 부분이 보일 수가 있는데 저것이 바로 보청기입니다. 이 사파에도 표현이 됐는데 택시 기사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택시를 타서 목적지를 말했을 때 뭐 D대학이요라고 말했는데 택시 기사가 잘못 알아듣고 이대학 기숙사요라고 되물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소통이 안 되고 이 손님도 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택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걸 알자 그제서야 다시 다른 방향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후에는 택시 기사랑 소통이 전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여대생이 아저씨 저 내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또 못 들은 겁니까? 네, 이 청력 문제와 이 차량 소음 때문에 이 말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무섭고 남자친구에게 이런 상황을 불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에는 급기야는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던 건데 자 택시 기사 입장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됐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도 오래 수사를 했고 뭐 블랙박스나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했고 근데 결국에는 경찰과 검찰은 이 택시 기사와 그러니까 뒤따르던 또 차량 운전자, SUV 차량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 이러면서 재판을 넘긴 겁니다. 어떤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까? 예, 그 영업용 택시 같은 A씨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여대생이 목적지 확인을 했고 또 하차 요청이 있었는데도 이거를 이제 묵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력이 이상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그런 그 청력에 대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뒤따르던 SUV 차량 B 씨는 제한속도 80km인 그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예. 그게 좀 과속을 했습니다. 과속을 해서 달리다가 앞차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여대생이 뛰어내리니까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사고가 난 상황인데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전 그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그 업무상 과실치사로 같이 입건이 돼가 재판에 넘겨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판부는 두 운전기사, 운전사에 대해서 다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택시 기사의 과실로 본 것이 본인의 청력 관리를 소홀히 했던 그 책임, 그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 그렇지만 이 책임에 대해서 과연 이 승객이 자동차 전용 도로 그리고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데요.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 피해자 승객이 뛰어내릴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 이런 예견이 가능했어야 이 결과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청력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혹은 잘못된 길로 가더 하더라도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승객이 뛰어내릴 것까지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 이 택시기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하고 또 뒤따르던 차량에서도 과속을 좀 한 혐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과속에 대한 그 책임이 과연 앞차에서 승객이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 그런 예견 가능성이라는 것이 연결이 돼야 결과 책임을 지우는데 그런 부분이 나의 과속, 20km 이상 과속을 했던 것이 과연 앞차에 있는 피해자 승객이 뛰어내릴 것을 예상했는가. 이것이 예상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무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뒷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제한 속도를 지켜서 주행을 했더라도 그 회피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맞습니다.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과속이 문제긴 하지만 제한 속도를 지키더라도 과연 피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좀 재판부에서는 고려를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과실 책임이라는 거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너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렇다면 그 결과가 발생할 걸 예견할 수 있어야 되고 너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 일을 회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회피 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과연 이 사건에서 택시기사가 예견할 수 있었는지 뒷차의 차량 운전자가 그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경찰 입장에서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를 좀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야 뭐 강력히만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그렇게 뭐 사례는 없습니다만은 이 피해자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 장소가 그 자동차 전용 도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가만히 돼서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사건이고 사람은 죽었는데 이제 가해자는 지금 없는 사건인 거잖아요. 검찰은 그런데 항소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은 아무래도 항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택시에서는 어쨌든 블랙박스로 모든 게 상황이 실시간으로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납치라고 오인할 만한 또 다른 보도가 되지 않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이 있었다면은 검찰이 항소해서 뭐 2심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은 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아직 계속 싣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굉장히 그때 이슈가 됐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사건인데 재판 결과가 나와서 오늘 다시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가 직접 가보니 해보니 들어보니 보니 오늘도 박사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웃으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무시무시한 네. 보니가 준비되어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텔레그램 마약방 들어가 보니입니다. 이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죠. 네. 연예인도 등장하고 심지어 청소년에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주요 통로가 이 텔레그램 마약방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보니는 네. 취재 목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텔레그램 네. 마약방에서 이제 취재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네. 자, 텔레그램 마약방 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네. 텔레그램 그러니까 이 앱으로 마약 주문을 받고 공급을 해주는 방인데 네. 자, 직접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대본이 최규진 기자 예. 기억하십니까? 예. 이제 마약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자문을 구해서 들어가 본데요. 이게 그렇군요.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실제로 마약방 운영자와 대화를 나눈 겁니다. 제가 기자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미리 은어라든지 주문 방법을 숙지하고 난 뒤에 좀 물어봤습니다.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갔군요. 네, 좀 티가 자연스럽지 않나요? 티가 예, 안 나고. 예, 예. 근데 저에게 막 제휴업체가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경계를 하잖아요. 이게 예. 다 이제 수사기관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하는 건데요. 이제 기존 거래자들 위주로 그리고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이 텔레그램 방을 보여드리는 거는 실체 마약방의 실체를 이제 적나라하게 좀 폭로하기 그렇죠. 위함인 것이지 네. 뭐 이것이 어떤 정보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네. 용어, 뭐 가격, 뭐 이런 것들은 다 은어 다 가렸습니다. 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표현을 보면은 좌표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무슨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좌표라는 게 마약을 실제로 거래하는 특정 지점을 말합니다. 이제 보통 마약 거래가 던지기 수법으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갖다 놓고 나중에 사람이 가져가는. 그렇습니다. 이제 가상화폐나 현금이 입금된 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뭐 컨펌이 됐다. 그래서 우리 배달원이 그 좌표에 마약을 놓고 간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 구매자가 와서 가져가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배달해 주는 곳도 있어가지고 1시간 안에 마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텔레그램이랄지 SNS가 네. 이제 마약 유통 창구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네. 많이 듣고 있는데 이거 경찰이 단속할 텐데 네. 또 계속 이렇게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 이제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요? 전문가 얘기를 이거 들어보시면 딱 이해가 될 겁니다. 예. 네. 지금 텔레그램이 보안이 잘 돼 있어서 거의 마약 사범들이 그걸 이용하는데 근절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방을 폭파시키고 나갔다가 또 새로운 걸 또 만드는 거예요. 단속을 해도. 근데 이제 아예 이런 걸로 쓰지 못하도록 텔레그램 본사랑 협조가 되질 않는 거죠. 경찰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구입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연락을 취하고 그들이 쓰는 은어를 쓰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경찰들이 거를 알고 이것저것 자신들도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거 인증해봐라 니네가 경찰이 아니라는 거 하려면 뭐 문신이 있는지 보자 주사기 보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카카오톡이 아니라 네. 다른 이런 외국 회사의 메신저를 사용하다 보니 네. 수사 협조에 좀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박본희가 한 것처럼 이제 경찰들도 잠입을 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워낙 이제 경계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검거가 쉽지 않다. 예. 네, 또 이제 요즘에 마약 투약자들끼리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를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 머리 염색, 탈색, 네. 제모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검사했을 때 안 나오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또 요즘에는 떠오르는 게 이 마약 간이 검사기를 구해서 미리 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보이시는 건데요. 이게 예. 이런 이렇게 것까지 이거 마약 간이 검사기. 그러니까 네. 미리 이제 본인이 스스로 셀프로 체크를 해본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이걸 일반인도 구매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뭐 해외에서도 막 직구 같은 걸 해서 들여온다고 하고요. 네. 뭐 또 경찰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간이 검사기가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암암리에 유통된다고 합니다. 뭐 또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사를 앞두는 의뢰인에게 뭐 검사 키트 이런 걸 이렇게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검사기를 이용해서 양성이 나오면 경찰 출석을 계속 미루고 예. 음성이 나오면은 이제 자신 있게 출석을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공하거나 온라인에서 대놓고 네. 팔면 이것도 좀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식 의료기기를 직구하거나 뭐 허가 없이 판매하는 거는 당연히 불법이죠. 다만 네. 이제 법무법인 같은 데서 제공하는 거는 일반 키트, 의료기기가 아닌 네,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수사 회피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진 않죠. 네, 좋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마약의 범죄 적발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적발 후에 이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 재발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요. 이 마약의 고리 끊지 못하면은 뭐 또 계속해서 손을 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속과 이 치료가 함께 가야 되는 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도 뭐 치료나 교육 뭐 40시간 예. 명령한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강제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처분을 결정하는 거지 막 케어해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나라 마약 재활 시스템이 거의 뭐 민간 시설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좀 국가 시설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여기 보도 보시면은 그래서 국가에서도 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 네. 치료받을 때도 이제 건보 적용. 그렇습니다. 뭐 요 기사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찬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약하는 거를 개인이 선택해서 한 건데 그걸 치료하는 걸 이제 이 건보 재정을 쓰는 게 맞냐 이런 또 찬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예. 원래도 복지부가 지정한 마약 재활기관에서는 환자가 무상 치료를 받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유료였는데 무료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는 복지부가 전액 치료비를 부담하던 걸 이제는 건보공단이 나눠서 부담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나라 돈이 들어가는 거는 비슷하지만 이제 국가가 이제 어느 걸 주무 기관으로 두냐에 따라서 마약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마약을 일종의 마약 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좀 치료하겠다라는 게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보니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Jimmy Carter, do solemnly swear. I, Jimmy Carter, do solemnly swear. I didn't think I would ever get married. And then along came Jimmy Carter, and my life's been an adventure ever since. Thank you. I love you. But when I see you, I fall in love with you all over again. Does that seem strange to you? It doesn't to me. Goodbye, darling. Until tomorrow, Jimmy.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키도키요. 네. 오늘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네, 깜짝 오후의 놀랐어요. 키워드 오키도키 민키영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민기입니다. 한 두 달 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딴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해주시니까 그것도 좋네요. 있죠.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가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알리입니다. 알리? 네, 보시면은 가격, 추천, 할인, 광군제 이런 단어들이 이 연관어로 뜨고 있습니다. 그 요새 광고도 사실 많이 봤습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고 주위에서 요새 이용하는 사람들도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진짜 저도 써보니까 초저가 쇼핑몰로 요즘 유행 중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쿠팡, 지마켓 같은 중국 이커머스 사이트인데 가격이 진짜 사기 수준이에요. 웬만한 공산품이 2,000원에서 3,000원대면 살 수 있고요. 네. 네, 지금 운동화 보이시죠? 저게 원이란 얘기입니까? 맞아요. 그래요? 2,117원. 브랜드 아닌가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신발이 2,000원이요? 네. 너무 싸죠. 왜 저렇게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 쇼핑몰에서도 중국에서 생산한 저가 제품 많이 판매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데 알리는 직구 사이트거든요. 그 제품들을 유통마진 없이 중국 현지에서 직접 매입을 하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무료 배송에 요즘에 광고하는 거 보니까 무료 반품까지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서는 국내 시장이랑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심지어 다이소보다 저렴한 제품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인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작년 10월에 297만 명이 이용했는데 올해 10월 보이시죠? 613만 명이 지금 쓰고 1년 만에 이제 배가 늘어나요. 그렇네요. 네. 근데 아무리 마진을 줄여서 판다고 해도 저 가격이 가능한지 그 뭐 운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하려고 좀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네. 사실 알리 이용자가 늘면서 짝퉁 피해 호소하는 글도 사실 온라인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국내 짝퉁의 99.7%가 이제 중국발인데 게다가 매년 그 비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발 국내 반입 짝퉁 상품 99.7%인데 명품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온갖 물건들이 이제 가짜로 제작돼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뭐 한 예로 유명업체 치약이 4개에 1,800원이라 샀더니 칫솔모가 파랗게 물들더라 이런 반응도 아이고. 매트리스를 샀는데 방석이 2개 왔다. 메모리 카드 64GB 샀는데 1GB만 인식이 되더라 등등. 거기다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알리에서 뭐 가짜 국회의원 배지라든지 경찰 배지도 버젓이 팔려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영상 나가고 나오네요. 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배지와 경찰 배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이사가 국감장에서 이것 때문에 질타를 받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건 자칫 범죄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1,800원에 판다고 써놨네요.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싸긴 싼데 혹시라도 이게 가짜가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좀 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알리 감성 반응 연관어들을 좀 보시면 이런 단어 사지 말자, 수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는 가격 미쳤다, 저렴하다, 빠르다, 무료다, 싸다 이런 단어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알리익스프레스 국내 물류센터 지어서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 전에 소비자의 이런 좀 불안한 마음을 먼저 좀 안심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움을 좀 알아야 될 텐데. 맞아요. 자, 다음 키워드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남녀 차별입니다. 연구 하나 좀 볼까요? 해명, 취업, 면전, 연봉, 비리, 밥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남녀 차별은 왜 키워드에 올라왔습니까? 요새 뭐 사건이 뭐가 있죠? 아까 연관에 밥이 있었죠. 밥? 네. 사실 다른 것도 다 기분 나쁜데 밥 가지고 차별하는 건 특히 기분이 더 많이 상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식사하러 갔다가 남녀 차별을 당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서 온라인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한 강남의 칼국수 집에서 칼국수를 시켰는데 보이시죠 아까? 아까 남자 거 여자 거 했는데 양이 확 차이가 나. 먹는 거 가지고는 요 사진. 이러면 안 되는데 같은 가격인데. 지금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앵커는 화가 날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쓴이가 직접 이걸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손님이 왜 내 음식량은 저렇게 적은 거냐, 여자라서 그러냐라고 했더니 식당 종업원이 맞다, 리필이 되니까 리필해서 드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뭐 순순히 인정을 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리필된다. 그러니까 뭐 더 드리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그래도 이제 먼저 그러면 양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같은 값을 내고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누리꾼들도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왜 여자라고 무조건 적게 먹냐. 제 아내도 저보다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반응들을 쭉 보면은 이게 차별이지 무슨 리필 타령이냐. 소자 대자로 나눠 팔면 되지 않나. 적게 줄 거면 가격도 덜 받아라. 양 적게 주려면 처음에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박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이 좀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논란이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와요. 그 양으로 차별했다는. 그래요. 리필 요청이 약간 수줍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좀 처음부터 많이 넉넉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자 대자 나누던지 미리 물어봐라.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누른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음식을 이제 뭐 남길까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미리미리 소통을 하는 게 좋죠. 처음 설명에 적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이스피싱입니다.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요. 보이면 수법, 돈, 개인정보, 피해자, 계좌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보이스피싱은 저희가 이제 뭐 변호사분들과도 얘기 많이 합니다만 뭐 사건이 뭐 계속 매일 나와서 저희도 항상 많이 다루는 주제예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 수법도 계속 진화하는데 네. 이번엔 그나마 천만 다행인 거는 요 이제 인출하시기 전에 피해자가 막은 경우예요. 당시 영상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은행이군요. 네.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계세요. 네. 돈 찾으러 이제 오셨나 봐요. 네. 보이스피싱 전화를 잘못 받고. 한 할머니가 은행에서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할머니가 계속 물을 마시면서 불안해하니까 네.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좀 직감했어요. 그 은행 직원분들이 이럴 때 응대를 참 잘해주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할머니 인출하지 마셔라. 이거 네. 보이스피싱이다. 네. 그런데도 막무가내셨대요. 때마침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하러 온 경찰관까지 합세해서 인출하지 마셔라 하는데도 계속 못 믿으셨던 거죠. 현금을 뽑아야 된다고. 예. 그래서 경찰관이 전화해서 아들이랑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야 다행히 믿고 안심하시고 집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뭐 아들 관련해서 뭔가 막 좀 위험 그러니까요. 상황이 있다고 했거나 협박을 했거나. 그러니까 뭐 절대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단단하게 협박을 했겠죠. 그렇겠죠. 예. 천만 다행인데 경찰이 말려도 그 못 믿을 정도면 정말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막상 당하면 머리가 새하얘진대요. 예. 누리꾼들도 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할머니 마음고생 많으셨겠다. 저도 당할 뻔했는데 전화 한 통이 신의 한 수. 보이스피싱 막아주세요. 국민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상 당하게 되면 생각보다 왜 저런 걸 당하지 하는 분들도 혹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은행에서 이제 도움을 주고 또 경찰이 오는데도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을 경찰이 왔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또 이것도 참 심각하네요. 맞아요. 예. 뭐 이제는 그 번호까지도 네. 아예 아들 번호로 직접 전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또 AI로 목소리를 똑같이 만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가짜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따가지고 그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 우는 목소리 들리면 당황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무슨 말이 잘 안 들린대요. 그런데 이렇게 경찰이 와도 피해자 설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한 경찰관이 답답하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인데 예. 만나볼게요. 뭐라고 예. 쓰셨냐면은 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면 정말 답답하다. 그들의 피해를 공감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인출 목적을 물어도 너네가 뭔데 상관이냐라면서 오히려 경찰인 나에게 소리를 지른다. 라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 보면 사실 저거 보이스피싱인데 저거 당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이제 경찰관 입장에서는 도움을 주려는 건데 좀 안타깝고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뭐 다행히 막았지만 보이스피싱 이게 간절한 사람의 마음을 악용하는 그런 정말 죄질 나쁜 범죄잖아요. 매년 피해자가 10,000명 정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분들도 답답하겠지만 보이스피싱 적극적으로 좀 막아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도 한번 해외에서 예. 카드가 결제가 됐다라고 해서 예. 한번 누를 뻔했는데 네. 그때 그게 유행하던 거였어요. 스미싱. 네, 이것저것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예. 그 약속해놓으라고. 아들이라고 하면 암호대라 해가지고 그럼. 확인하라고. 가족끼리 암호 네. 설정하라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호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서 눈과 비가 내린 곳이 많습니다. 빙판길 꼭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